안녕하세요, 갈망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좀처럼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리뷰를 미루고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전에 도스토옙스키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 리뷰 영상을 보시고 고골에 대해 간략하게 알고 싶다고 하셨던 구독자님의 요청이 생각났습니다. 최근에는 레이먼드 카버 책을 리뷰해달라고 다른 구독자님도 요청하셨습니다. 일단 6개월 전 요청에 먼저 제가 응해드려야 할 듯해 이번 책 리뷰 영상을 올립니다. 레이먼드 카버 책은 다음에 그가 왜 미국의 체오프라고 불리는지에 대해 논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살펴보았던 도스토옙스키의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며 문학적 소양도 깊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순수한 사랑을 갈구했던 마카르, 물질적으로 부유하며 문학적 소양도 뛰어난 바르바라를 다룬 소설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서 바르바라는 마카르에게 삼류 연애소설이나 읽지 말고 고골의 외투를 읽으라고 권했었지만 정작 자신은 졸부 비코프와 결혼했었지요. 그렇다면 바르바라가 마카르에게 읽으라고 권했던 고골의 외투는 어떤 소설일까요? 외투의 주인공은 그 이름부터가 풍자 그 자체입니다. 이 이름에서 아깝기에 비치는 아깝기의 아들이란 뜻이며 비시마츠킨이란 부추시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깝기란 아이들의 똥을 의미하는 까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똥을 가리키는 아깝기로서 같은 점, 성이 부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주인공은 똥부추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인 셈입니다. 주인공 아깝기는 러시아 수도 베제르부르크 관청에서 정서, 즉 공문서를 베껴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카르도 정서 업무를 했었지요. 하지만 마카르는 정신적 고향을 원했다면 아깝기는 마카르보다도 단순한 인물입니다. 그는 진급해서 겪게 되는 복잡한 행정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진급에 누락될 정도로 정서 같은 기계적 업무에만 능숙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는 실상 삶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계같이 살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불만족도 느끼지 못합니다. 적어도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베제르부르크, 이 독일식 이름의 도시는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이 없는 러시아가 유럽과 교역하고자 변방 중의 변방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사이의 잉그리아 땅에 지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추위가 매서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똥부츠 아깝기는 매서운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제르부르크에서 연봉 400루블 정도의 급료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적이 있다. 이 적이란 다름 아닌 북풍이다. 아침 9시 거리가 온통 관청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로 꽉 차는 시각에 코끝을 애는 바람에 세찬 일격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면 불쌍한 관리들은 코를 어디에 감추어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른다. 유일한 해결책은 얇은 외투자락에 몸을 숨기고 대여섯 개의 거리를 가능한 한 재빨리 지나 길에서 꽁꽁 얼어붙은 몸이 녹아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경비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 뿐이다. 하지만 달코 다른 아깝기의 외투는 외투 자락도 없을 만큼 초라해 겨울 추위로부터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깝기는 결국 제봉사 페트로비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짐합니다. 절대로 허투루 돈을 쓰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페트로비치의 방으로 가면서 아깝기에 비치는 벌써부터 페트로비치가 가격을 얼마나 부를까 생각하고 있었다. 2루블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안 되겠는데요. 못 고치겠어요. 옷이 완전히 망가졌네요. 아깝기에 비치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페트로비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떼쓰는 어린아이 같았다. 어떻게 새 외투를? 여전히 꿈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으로 그가 말했다. 사실 그럴 돈이 없는데 외투 하나에 150루블이라고. 가엾은 아깝기의 비치가 소리를 질렀다. 항상 조용조용히 말하던 그였기 때문에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질렀을 터였다. 두세 달 더 굶주린 끝에 아깝기에 비치는 80루블 정도의 돈을 모았다. 그리고 그의 다짐은 주정뱅이 재봉사 앞에서 무너집니다. 외투를 수선해 줄 수 없다는 재봉사의 말에 보너스까지 받으며 굶주린 그는 가까스로 외투값을 장만하는 데 성공합니다. 재료값 80루블에 바느질싹 12루블까지 합쳐서 총 92루블.
무려 3개월치의 월급을 지불하여 새 외투를 얻은 그는 새 신을 신고 뛰어보는 어린애처럼 마음이 들뜨기까지 합니다. 그러는 동안 아깝기에 비치는 축제를 즐기는 기분으로 걸어갔다. 그는 어깨 위에 외투가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느꼈고 몇 번씩 혼자 좋아서 싱긋 웃기도 했다. 사실 새 외투가 좋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따뜻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분이 좋다는 것이다. 일부러 다 떨어진 헌 외투를 다시 꺼내 비교해 보았다. 그것을 보자 그 자신도 웃음이 나왔다. 어쩌면 이렇게 차이가 날까? 고작 외투 한 벌에 울고 웃는 우리의 찌질이 아깝기에 비치.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출근 전 두뇌를 풀 가동하기 위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려는데 그 아메리카노 한 잔에 5-6천원 이상 쓰기 싫어 백다방 같은 곳을 찾아 헤매는 아침 모습.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을 틀까 하다가 전기세가 걱정되어 타이머를 거는 낮의 모습. 퇴근 후 주말을 기념하며 호캉스를 가지만 룸서비스는 시키지 못하는 밤의 모습. 저라고 다를까요? 우스꽝스러운 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불과 지난주까지도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에 3-4만원은 줘야 배달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옛 할인, 지역 화폐 할인을 하면 2만원대에 시켜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저는 신나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자신의 실소가 터져 나오면서 문득 우리의 아깝기의 비치가 생각나더군요. 아깝기의 비치를 소설 속 주인공으로 만난다면 궁상맞고 찌질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민, 물건 구매 후 느끼는 알 수 없는 만족감과 희열은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아깝기는 다소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그 모습의 실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외투를 얻은 아깝기는 겨울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리고 새 외투를 입고 게장 대리의 초대에 응해 잔치 자리에 참석합니다. 잔치 자리에 참석한 아깝기는 즐겁습니다. 새 외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샐러드, 차게 먹는 송아지 요리, 고기파이, 샴페인 등을 곁들인 식사를 즐긴 뒤 아깝기는 이제 거리에 나섭니다. 아직 밝지만 점점 어두워지는 거리, 그리고 광장에 이르러 아깝기는 불길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 콧수염난 사람들이 불쑥 나타나고 눈앞이 깜깜해지며 가슴이 뜁니다. 외투는 내 거야! 강도가 외투를 뺏으며 외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외투는 사라집니다. 무려 3개월 동안 굶고 산 외투, 아깝기의 자존감을 채워준 외투. 그 외투가 사라지자 아깝기는 광장을 지키던 보초병에게 따지고 다음날 경찰서장에게도 신고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장은 늦은 밤에 뭘 했냐고 추궁하며 피해자 탓을 합니다. 아깝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깝기를 위해 돈을 모금하려고도 하지만 국장의 초상화를 사야 하고 부장의 지인이 썼다는 책도 사야 하기에 돈이 부족합니다. 초상화와 책, 오늘날까지도 통용되는 합법적인 뇌물이지요. 겨우겨우 장관직을 얻은 고위층 인사를 만나게 된 아깝기. 그는 외투도 없는 초라한 복장에도 최대한 친절하고 정중하게 그 고위층 인사에게 외투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위층 인사는 친구와 함께 있었고 친구 앞에서 이제 막 장관이 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위층 인사는 아깝기에게 윽박지르고 아깝기는 외투를 찾는 수사를 해달라는 부탁조차 하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의 친구조차 어쩔 줄 모르고 공포감마저 느끼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또 한 번 만족했다. 장관에게, 그것도 다른 관청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호되게 혼난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거리에 샹샹 몰아치는 눈보라 속을 걸었다. 빼째르부르크의 흔한 바람이 골목마다 온통 사방에서 불어왔다. 순식간에 그의 목에 후두염이 생겼다. 빼째르부르크의 가혹한 날씨 때문인지 병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나마 반나절이 지나자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이 왔다. 그러자 의사가 주인집 노파에게 말했다. 이봐요 할멈, 그렇게 멍하니 시간만 보내지 말고 지금 소나무관이라도 주문해 주시오. 이 사람 형편에 참나무관은 너무 비쌀 테니. 자, 이렇게 아깝기는 죽어버립니다. 싸구려 참나무관과 함께. 하지만 소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아깝기는 도시의 밤을 누비며 외투를 강탈하는 관리 유령이 됩니다.
9급 문관부터 3급 문관까지 관리 유령에게 외투를 빼앗기고 경찰에게 그 유령을 찾아라는 명령까지 떨어집니다. 아깝기를 죽게 만든 고위층 인사는 아깝기에게 호통을 쳤지만 아깝기가 나간 뒤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깝기를 뒤늦게 도우려 하지만 그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에 괜히 더 우울해집니다. 물론 그 우울함은 동급 고위 관료들과의 연애, 그리고 도시의 번화함을 상징하는 내연녀를 만나러 가면서 금세 사라집니다. 인간은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긴 하지만 그 동정조차도 얼마나 얄팍한지를 보여주는 셈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내연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이 고위층 인사는 관리 유령, 즉 아깝기 유령에게 사로잡혀 외투를 빼앗깁니다. 후 고위층 인사는 호통을 치더라도 조심스럽게 치게 되며 만사에 조심하게 됩니다. 반면 이 유령은 초속 경찰에게조차 주먹을 내밀 정도로 기세등등해지며 코수염까지 기른 채 도시의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줄거리만 봐도 어떤가요? 너무나도 짠내나는 현실에 외면하고 싶고 어떤 재미도 느끼기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뜬금없이 아깝기가 유령이 되어 복수했다는 전개는 황당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소설이 무슨 진가를 갖는 것일까요? 이 소설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문학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는 독립적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대와 중세의 개인은 언제나 혈족과 종교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와 중세의 문학에서는 항상 개인이 종교를 위해 또는 혈족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세에는 숙녀를 구하는 기사도 문학은 있어도 순수한 연애 소설이 없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은 이 혈족과 종교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기업도 개인의 의제로 간주될 정도로 개인이란 자본이 쪼개져도 쪼개질 수 없는 자본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 최소 단위인 개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혈족과 종교에 얽매인다면 자본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반드시 자기 혼자만의 취향을 갖고 그 취향에 따라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커피와 호텔만 해도 그렇습니다. 개인이 가부장의 명령에 따라 커피를 생산하고 소비한다면 수많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개인이 종교 순례지만을 여행한다면 수많은 숙박업체와 관광산업이 번성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오로지 자신만의 개인적 전유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문학도 개인이 타인에게 품는 순전히 독자적 감정인 사랑, 그리고 생산과 소비로 가득한 개인의 일상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연애소설과 사실주의 소설, 이 두 소설이 문학 장르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애소설과 사실주의 소설은 도시를 무대로 삼습니다. 혈족, 친척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시골과는 달리 도시는 개인과 개인이 이웃 간에도 소통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단절된, 그래서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혈족과 친척끼리의 인맥이 없기에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일상에서의 소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 도시, 연애와 사실주의는 문학사적으로 연결된 요소인 것입니다. 러시아 문학사에서 푸시킨이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천재로서 활약했다면 고골은 사실주의를 러시아 근대문학에 정착시킨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돈 몇 푼에 쩔쩔매는 한심한 인간을 근대문학의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인간의 인격이 혈족과 종교가 아니라 금전과 재화에 의해 좌우되는 도시적 현실을 여과 없이 통렬하게 표현합니다. 그의 소설에는 어떤 도덕적 합리화도 없습니다. 그의 외투를 도둑질 당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며 보초부터도 게을러 빠진 도시, 직장 동료로서의 동료애보다는 철저하게 상관에게 잘 보이려 이합 집산하는 직장인들의 도시, 고위층 인사가 바람피는 번화가로서의 도시까지 사실주의 소설이 갖추는 모든 조건을 그의 소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골은 그 사실주의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의 주인공 마카르는 어땠나요? 그에게는 도시 중산층의 허세스러운 과시욕이 있었습니다. 마카르는 삼류 연애소설이나 읽는 주제에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자신이 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고고한 지식인처럼 보이고 싶어 했지요. 도시에 사는 중산층이 영화나 콘서트, 뮤지컬 같은 문화 공연을 즐기며 자신의 문화적 역량과 지위를 주변에 과시하며 증명받고 싶어하는 모습, 그 현실적인 모습이 마카르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골의 아까끼는 작중에서는 외투 외에는 어떤 것도 갖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성욕도 사랑하고 싶은 욕망도 없으며 관료의 필수품인 출세욕조차 없습니다. 돈과 외투 말고는 기계보다도 더 기계적인 인간. 과연 이런 인간이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더 문제는 죽은 이유입니다. 아까끼는 유령이 되어서는 외투를 훔치더니 외투를 가지게 되었다는 생각이 으스댑니다. 죽음이 아까끼를 물질적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그 가난에 천착하게 만들며 유령이라는 비현실적인 존재를 오히려 가난의 현실적 존재로 고골은 바꾸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는 물질의 현실과 죽음의 비현실 간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골의 소설은 먼 훗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뛰어넘으며 카프카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카프카가 근데 물질 문명의 기계와도 같은 경직성을 있는 그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비주의적으로 가공하여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룸으로써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갔던 그 면모가 고골에게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고골에게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고골은 우크라이나 출신이지만 러시아 중심의 범슬라브주의자로서 슬라브 민족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말단 관리로 살았던 카프카가 유태인의 체코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어로 문학 작품을 썼듯이 고골도 언어적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작가가 자신의 모어, 즉 자국어로 글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비판 또한 자국어주의,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오해될 수도 있으니 이 언어적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골 이후 도스토옙스키는 현실과 윤리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서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았던 마카르를 넘어선 죄와벌에서 돈 때문에 사람을 살인함에도 윤리적 인간으로 변모해갔던 라스콜리니코프를 그려냈습니다. 고골은 그만한 장편소설을 문학적 업적으로 내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쓴 죽은 호는 2권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은 혼 2권을 쓰려다가 자신의 작가적 재능에 회의를 품게 되었고 그 스트레스로 끝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문학적 역량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골이 그려낸 어두운 현실은 어디까지나 도시의 현실이었습니다. 도시라는 근대의 자본주의의 새로운 거주 공간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이후 체호프와 고리키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체호프의 중산층의 사랑과 모순이 가득한 시골, 고리키의 혁명적 어머니가 대두되는 시골은 도시라는 공간과는 다릅니다. 실상 고골도 도스토옙스키도 아까끼와 마카르를 통해 자신은 인간의 가난을 다룬다고 말했지만 아까끼도 마카르도 엄밀히 보자면 경찰서장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자유연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하류층은 아닌 중산층에 속했습니다. 그 중산층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류층을 향한 선망의식과 문화적 위선을 체호프는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고 고리키는 아예 부정하며 새로운 대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고골이 남긴 문학적 유산도 분명합니다. 결국 고골이 있었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가 있었고 체호프와 고리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문학이 현대문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시대적 단계를 제시하고 성취한 선구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문학사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책을 읽고 나서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